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은 가운데 우리 군은 김정은을 그 즉시 제거할 수 있는 미사일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영국의 군사정보 채널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한국 공군은 지난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타우러스 실사격 훈련을 가졌는데요. 김정은이 타우러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파괴력 외에도 대한민국에 엄청난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할 때 사용한 벙커버스터는 약 100에서 200대인데 타우러스는 2016년 첫 도입 물량만 260발입니다. 물론 우리는 타우러스보다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현무를 보유하고 있지만 연간 생산량이 20여 기에 불과해 아직 충분한 수량을 확보했다고 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북한 수뇌부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현무5의 파괴적 성능에 타우러스 물량전을 복합해 사용한다면 지하 300m 벙커라 해도 김정은이 살아남을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벙커버스터 능력, 특히 현무5와 타우러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원조격의 KEPD-350 타우러스 미사일은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미사일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범유럽 미사일 제조 회사인 MBDA의 독일 지부와 스웨덴 사부가 공동 출자로 만든 타우러스 시스템즈에서 제작한 미사일인데요. 2016년 대한민국이 공대지유도탄 1차 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북한 방공망의 사거리를 벗어난 후방 지역에서 발사해 북한의 주요 전략 목표를 즉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스텔스 기술 적용으로 북한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기에 언제든 북한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 밖에서 적 도발 원점과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용 위치 정보 시스템을 장착해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데요. 타우러스의 정식 명칭 KEPD가 운동에너지 관통 및 파괴 미사일을 뜻하는 것으로 두께 3에서 6m의 철근 콘크리트는 가볍게 관통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 발로 북한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물량전을 펼친다면 벙커버스터의 연속 폭발로 인한 포갑으로 김정은을 위시한 북수뇌부는 모두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163km로 경기도에서 발사하면 약 10분 안에 평양의 김정은 집무실까지 배달이 가능하며 15분이면 북한 전역의 비밀 지하 기지를 폭격할 수가 있습니다. 전술의 뜻 타우러스는 2016년 전력화됐고 약 260발이 도입됐는데요.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직후에 처음 사용된 이후엔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북수뇌부가 두려워하는 무기인데요. 여기서 대한민국은 타우러스의 개량형인 타우러스2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에서 만든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직접 업그레이드한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수출권까지 보유할 전망입니다. 이는 타우러스 시스템즈와 국내 방산업체 간의 MOU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우러스 시스템즈와 대한민국은 타우러스2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관련 기술의 이전까지도 계약에 포함해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타우러스 시스템즈 한국 지사장은 공식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대한민국의 파트너와 함께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3년이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자신하는 한편 우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기술을 기꺼이 대한민국과 공유할 것이다라며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타우러스2가 국내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에 의해 자체 생산될 것이라고 추가로 언급하는 등 이미 타우러스4가 한국 시장에 사활을 걸었음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전투기 무장 시장은 사실상 보잉, 록히드 마틴 같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고 있지만 오직 대한민국만큼은 유럽, 미국 국산 무장 가리지 않고 폭넓은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자체적인 수요 조사와 마케팅에 따라 대한민국이라는 블루오션의 미래를 걸어보기로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타우러스사의 지난 수십 년간의 개발 경험을 살려서 더 낮은 개발 비용으로 단기간에 타우러스2를 개발할 수 있게 되어 타우러스 시스템즈의 자체 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의 개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개발 기간 역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타우러스 미사일은 500km의 사거리로 북한의 견고한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갖춘 미사일이었습니다. 지하로 관통에 들어가면서 공간인지 신관을 통해 탄두를 폭발시켜야 할 지점을 자동으로 계산하는데요. 이 덕에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 방공망의 사정권 밖에서 발사해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의 지하 목표물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개량전의 타우러스도 전투기와 파일럿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무기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타우러스에는 압도적인 성능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중량입니다. 기본 무게가 1.4톤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 공군에서 보유한 전투기 중에서 F-15K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타우러스2는 사거리가 300km로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램제트 덕티드 로켓 방식을 채택하면서 최대마 2.5의 속도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엔진은 2023년 초 이미 완성된 상태인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다중모드 탐색기를 개발해서 탑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중모드 탐색기는 마이크로파 센서와 적외선 영상 센서를 동시에 내장하고 있어서 공대함 타격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선 주파수와 열영상뿐만 아니라 전자광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되기 때문인데요. 임무에 따라서 탄두와 탐색기를 자유자재로 교체하며 지상 목표물은 물론 해상 목표물까지 폭넓은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타우러스2는 상당한 소형화에 성공했습니다. 심지어 FA-50의 탑재가 가능한 수준인데요. 타우러스2가 소형화에 성공하면서 FA-50의 탑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벙커버스터 라인업으로 물량의 타우러스와 소형화된 타우러스2 그리고 파괴력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현무 시리즈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최종 활용 목표는 결국 적의 벙커를 날려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김정은의 메인 벙커는 지하 100m에 건설된 평양 지하철역에서 다시 200m를 더 파고 내려간 위치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깊이의 벙커라면 흙과 암벽 강화 콘크리트가 폭발의 충격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공폭탄 등으로는 파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정밀 유도무기 타격에 대비해 휴전선과 평양 인근을 비롯해 북한 전역의 지하기지와 동굴진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전 국토가 요새화되어 있어 주로 단단한 화강암지대에 최소 6,000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 수백 발이면 북한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서지만 대한민국은 좀 더 확실한 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강력 벙커버스터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게 다름 아닌 현무5입니다. 무려 8에서 9톤에 육박하는 현무5의 탄두 중량은 현존하는 미사일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입니다. 전문가들은 핵탄두를 제외한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위력으로 현무5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비핵 국가 중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경우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30에서 45도 이내의 정상각도보다 훨씬 높은 고각으로 발사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무5는 최근 발사 실험에서 350km의 거리를 비행해 제주도에 위치한 해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현무5는 무려 마하 10에서 12에 달하는 엄청난 하강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CEP가 고작 3m 이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기본 사거리는 약 600km로 이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두겠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최대 사거리가 3000km 이상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 경우 위력은 줄어들겠지만 지상의 목표물 타격에 한해서는 중국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는데요. 물론 아무리 파괴력을 운운해봐야 핵미사일만 못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어차피 핵무기는 우리가 보유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최대 핵보유국 러시아도 맘대로 쓸 수 없는 물건입니다. 더구나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쓰기엔 북한 전역을 포함한 우리의 영토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김정은조차도 핵무기보다 현무를 더 무서워하는 이유가 김정은 제거에 최적화된 벙커버스터이기 때문입니다. 현무5의 관통력은 철근 콘크리트 기준 100m, 일반 대지의 경우 무려 300에서 400m에 육박합니다. 이건 감탄을 넘어 거의 경이로울 수준의 위력인데요. 단적으로 일반적인 전술 핵무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의 깊이는 50m가 채 되지 않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정한 핵 피격 시 대피 요령에 따르면 4, 5층 건물 깊이인 지하 15m 아래로만 내려가도 핵 폭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현무5의 관통력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제 타우러스라는 카드까지 뽑아든 대한민국에 김정은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권 유지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김정은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10일 이스라엘 방공망 영상입니다. 사실 전쟁을 꺼리던 이란이 돌아설 곳 없도록 몰아세운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란으로서는 중동 세력의 맹주라는 체면 치레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반격을 가해야 했는데요. 발사한 미사일의 수량과 도착 시각까지 알려주는 친절을 이스라엘에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허점투성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네바팀 공군기지 외에도 텔아비브 외곽 텔노프 공군기지와 모사드의 본부 등 다양했는데요.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2차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포착됨에 따라 만약에 이란이 진심으로 타격을 줄 생각이었다면 이스라엘의 피해는 심각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미들버리 국제문제연구소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요격에 실패한 32개의 미사일은 상당히 많은 숫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방공망 효율성에 대한 환상을 경고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외곽의 군사시설이 아닌 인구 밀집 주거 지역을 표적으로 삼았다면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세계 최강이라는 이스라엘의 방공체계도 이란이 빠른 미사일을 대량으로 쓸 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특히 대량의 드론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데요. 이번 공습에서 이란은 극초음속 미사일 파타원 등을 사용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평화연구 및 안보정책연구소 군축연구 책임자 울리이쿠는 미사일이 빨라질수록 방공체계가 막기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특정 표적을 향해 대량의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방공체계를 압도할 수 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그리고 에로우 미사일 등의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여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은 물론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란의 공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다수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되고 빠르게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에는 방공망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공군의 핵심 기지인 네바팀 기지와 텔아비브 외곽의 텔노프 기지 인근까지 명중시킨 것은 이스라엘의 방공체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및 공격 능력을 다시금 조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이 뛰어난 성능과 위력을 자랑하는 현무를 상대했다면 전쟁의 양상 자체가 달라졌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가장 최근에 공개된 현무5를 비롯한 현무 시리즈는 세계의 어떤 미사일에 견줘도 비교 우위일 정도로 압도적인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2년 만에 완료됐다는 현무5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미국과 러시아 등 군사 초강국이 보유한 대표 미사일과 비슷한 성능을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미니트맨2와 3, 트라이던트 3, 러시아의 RS-28 사르맛, 중국의 둥펑 41 등과 같은 미사일은 적국의 핵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한 가장 대표적인 전략 무기들입니다. 가령 트라이던트 3는 미국 해군의 핵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핵미사일로 최대만 200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데요. 멀브 시스템을 장착했기에 독립된 목표물 여러 개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으며 기존 핵탄두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탄두당 약 475킬로톤의 폭발력은 적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RS-28 사르맛 역시 사탄이라는 별칭답게 세계 최대 규모의 핵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르맛의 최대 사거리는 약 18,000km인데 이는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미사일은 10톤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극초음속 활강체를 장착해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둥펑 41 역시 스펙상 최대만 5,000km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하는데요. 이는 유사시 미국 본토까지 노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더구나 둥펑은 차량에 달린 발사대를 통해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적의 공격을 회피하며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로라는 강력한 ICBM들과 비교해 대한민국의 현무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1986년 개발에 착수한 현무 시리즈는 우리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현무 시리즈는 지대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함대지, 잠대지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한미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무거운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현무5는 핵무기가 없는 우리의 현실상 전술핵 수준의 전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핵탄두의 탑재 여부와 사거리 차이가 있지만 현무 시리즈는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기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요. 둥펑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 비춰볼 때 러시아 동부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넘치도록 충분한 성능입니다. 더구나 현무5에는 9톤 이상의 고폭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단일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 초토화가 가능하며 벙커버스터 탄두도 탑재가 가능해 지하에 위치한 적의 지휘소나 핵심 군사 시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무의 가장 강력한 장점 중에는 높은 정확도와 속도도 있습니다. 현무5는 정밀 유도 기술을 통해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송곳 타격도 가능한데요. 여기에 극초음속 기술을 채택해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이 매우 어려운 속도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속으로 날아가면서 궤적을 예측하기 어려워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 체계입니다. 그리고 전술의 뜻, 이 모든 기술이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독자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무5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세계 수준에 도달했음을 과시했고 이는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낡은 이란의 미사일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으로 한국의 현무를 요격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운에 맡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이 탑재하는 탄두의 중량은 대략 1톤 수준인데 현무는 9톤까지의 탄두를 실을 수 있으며 여기에 탄두 중량을 낮춘다면 최대 사거리를 5,500km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발사각보다 더 높은 발사각을 통해 로프트 궤적을 형성하며 비행하는 현무5는 고도 500에서 1000km의 외기권에서 출발해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이때의 속도는 마하 10 이상으로 현재 방공망으로는 막을 수 없을 뿐더러 마하 12 진이는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파괴력도 배가 됩니다.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운동 에너지 덕분에 지하 100m 깊이의 벙커도 가볍게 파괴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현재 이스라엘이 방어하는 미사일이 주로 단거리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국가의 방공망도 현무5는 막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공습에서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었는데요. 실제 전시 상황에선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란의 경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방공망이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량의 미사일 공격에는 취약함을 드러냈으며 현무5와 같은 강력하고 빠른 미사일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단순히 방어적인 역할을 넘어서 다수의 미사일을 동시 발사하여 적의 방공망을 압도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필요하면 대규모 타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방어 중심 시스템과 차별화됩니다. 더구나 현무는 날씨와 지형,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한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스라엘 방공 체계는 주로 미사일 방어에 집중되어 있으며 빠른 속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현무는 적의 다양한 공격 수단에 대응하며 동시에 강력한 타격 능력을 보여줍니다. 현무 미사일의 또 다른 장점은 억제력과 선제 공격 능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 주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현무는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적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여 전쟁 초반에 적의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며 특히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이란의 공격에서 드러난 약점들은 너무나 취약했습니다. 여기에 현무5를 가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자부심을 품어도 될 만큼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방위산업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이며 향후 국제적인 무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18일 자폭 드론 영상입니다. 2024년 8월 1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에서 작은 FPV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의 미레이트 헬리콥터를 격추시킨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레이트 헬리콥터는 12톤에 달하는 대형 회전익 항공기이며 1960년대 소련 시절부터 생산된 다목적 헬리콥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레이트는 러시아 내뿐만 아니라 50여 개국에 수출되어 널리 운용되고 있는 기종인데요. 사건 당일 미레이트 헬리콥터는 이륙 중이었으며 그 순간 우크라이나군의 FPV 드론이 자폭 공격을 감행하여 헬리콥터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요. 그동안 드론이 전투에서 사용되며 다양한 목표물을 공격해왔지만 헬리콥터와 같은 대형 항공기를 격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드론이 전장에서 보여주는 강력한 위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드론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반면 그 파괴력은 기존의 유도무기에 필적할 만큼 강력하여 전쟁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불타고 있는 헬리콥터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론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이번 사건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사용된 FPV 드론은 1인칭 시점 드론으로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보며 조종자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고도로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며 조종자의 숙련도에 따라 다양한 전략적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드론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해 수많은 전과를 올린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2023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 있는 군사기지를 자폭 드론으로 공격한 사건입니다. 이 공격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서부에 위치한 공군기지를 타격하여 여러 대의 전투기와 군사 장비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공망을 뚫고 장거리 공격 능력을 입증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자폭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의 중요 군사 및 경제 인프라를 공격하는 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2024년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 타타르스탄 지역의 군사 연구시설을 타격했으며 이로 인해 중요한 연구시설이 파괴되거나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큰 타격을 입히는 동시에 러시아 본토에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초기부터 샤헤드 136을 대거 투입하여 우크라이나의 주요 인프라 시설, 특히 변전소와 주거지 등을 공격했습니다. 샤헤드 136은 1800에서 2500km의 작전 반경을 가지고 있어 전선뿐만 아니라 후방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드론은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엔진은 상업적으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고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작 단가를 낮췄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샤헤드 136을 한 번에 대량으로 투입하면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큰 압박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고가의 방공 무기로 이 드론들을 요격해야 했고 이로 인해 비용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기관총과 망원경, 야간 투시경 등을 활용하여 드론 요격 부대를 조직해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자폭 드론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외에도 여러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20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서 벌어진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은 자폭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이스라엘산 하롭 드론은 아르메니아의 방공 시스템과 전차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공격은 아르메니아군의 전투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하롭 드론은 목표물 위를 오랫동안 비행하며 표적을 탐지하고 발견 즉시 자폭하여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인데요. 해당 전쟁에서 그 성능을 유감없이 입증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예멘 내전입니다. 예멘 내전에서 후티 반군은 이란산 샤헤드 136 드론을 비롯한 자폭 드론을 사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연합군의 군사기지와 인프라를 공격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시설을 타격하여 전 세계 석유 공급망에 큰 혼란을 일으켰으며 자폭 드론이 군사적 목표물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후티 반군은 이러한 드론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방공망을 뚫고 전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도 자폭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시리아 반군과 터키군은 이란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에 맞서 다양한 자폭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터키산 자폭 드론들은 시리아 정부군의 탱크와 포병 위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시리아 정부군의 전선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폭 드론은 미사일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제작과 생산에서는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비용 효율성입니다. 자폭 드론은 주로 상업용 부품과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미사일 같은 고도의 군사 장비에 비해 제조 비용이 현저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드론 엔진, GPS 수신기, 무선 조종 시스템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재료들을 조합하여 만든 자폭 드론은 순항 미사일과 유사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비용 면에서 큰 절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대량 생산의 용이성입니다. 자폭 드론은 구조가 단순하고 제작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서 비교적 적은 인력과 자원으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쟁 중에 대량의 드론을 신속하게 제작하여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적의 방공망을 압도할 수 있는 물량 공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적응성과 유연성입니다. 자폭 드론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쉽게 개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 덕분에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나 부품으로 빠르게 조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임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장에서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크게 증대시키며 전략적 활용도를 높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상당수의 자폭 드론은 민간 항공기를 개조하여 제작된 것으로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자폭 드론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처음 도입한 시기가 생각보다 꽤 빠릅니다. 우리 군은 1990년대 말 이스라엘에서 하피 무인기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하피는 자폭 드론의 초기 형태로 적의 레이더 시스템을 공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피는 항속거리가 500km에 달해 상당한 작전 반경을 자랑하며 공중에서 레이더 신호를 탐지하면 자동으로 그 방향으로 비행해 자폭하는 방식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전방 지역에 배치된 레이더를 무력화하기 위해 하피를 도입했는데요. 이후 한동안 자폭 드론의 활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으나 2022년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사건을 계기로 자폭 드론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하며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되고 본격적으로 자폭 드론을 포함한 다양한 드론 전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후 한국은 성능이 뛰어난 자폭 드론을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 국외 구매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폴란드가 절충교역 형태로 자국이 개발하고 생산하는 무기를 한국도 도입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군 관계자들이 폴란드에 가서 자폭 드론 운용 현장을 참관하기도 했는데요. 폴란드의 자폭 드론 워메이트 등이 한국이 도입할 수 있는 자폭 드론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은 현대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전장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전통적인 무기 체계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강력한 위력의 자폭 드론을 하루빨리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